탄핵에 너무 대비하기 어려워요. 위해서 탄핵 유경험자를 찾는다. 아, 총선 참패연을 위해 이런 상황을 다시 재경한다는 게 저마저도 도대체 용사는 인사 원칙과 인사 기준은 뭐지? 뭐 이런 재활용도 아니고 국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또 받기는 어려운 인사를 또 한 번. 네, 앞으로 남은 3년 정말 쉽지 않다. 유경험자를 저희도 5월 24일 프라이데이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 인사하는 거예요, 지금 시청자들이랑. 왜 갑자기 이러세요, 진짜. 마음이 이거 앞섰어. 처음 하시는 마음이 것도 앞섰어. 마음이 앞섰어. 처음 하시는 것도 아니면서. 네, 한없이 가볍다는 말에 저희가 부응을 잘한 거 아니에요? 아이고 참. 네, 하여튼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JTBC 단독 보도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혜병 사건 관련해서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는 거의 물증에 가까운 이런 정황이 좀 드러나기도 했는데 글쎄 한 사람의 경로가 이렇게 뉴스가 되는 게 물론 이제 대통령이긴 합니다만 잘 이해가 되진 않지만 여튼 경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경로 후에 뭐 외압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겠죠. 자, 오늘 뭐 그런 얘기 포함해서 뉴스와 함께 정치인분들의 논평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를 또 전해주실 우리 최윤경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로 단독 보도 우리 최윤경 기자님의 네, 동기가 했습니다. 동기였죠. 네. 동기가 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동기입니다. 네, 그럼요. 네, 어떤 기자였죠, 그 기자분이? 저희가 이제 유선희 김민관 기자가 이제 아. 메인으로 국방 취재를 하는데요. 예. 아주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단독 보도. 단독이랑 특종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큰 단독을 특종이라고 합니다. 사이즈가 크고. 약간 면구스럽다 단독. 특종 붙이긴 그 조금 민망하네요. 대통령하고 관계된 거는 특종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이게 쌓이면 이제 덩어리 톡 특종이 되겠죠. 이제. 그렇습니까? 네. 자, 그리고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우리 진수희 전 장관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동학 최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댓글에 네. 이동학 최고는 어떻게 저 현업도 아닌 현직 의원도 아닌데 운전기사 데리고 다니냐고 이런 이제 댓글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보셨나 보네요. 그렇습니까? 네, 제가 버스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버스 기사님들은 왜요? 다 늘 감사합니다. 버스 기사님들. 저 저 차가 없어요. 차가 없어요? 네, 그래요? 네, 차가 없는데 기사가 있을 수 있죠. 있죠? 네네. 렌트카 할 때 자기 차는 아닐 수 있으니까. 이상한 댓글 하여튼 사실 확인도 안 된 댓글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질문 하나씩 답변해 주는 거예요, 댓글? 아니 그건 아닌데 또 재밌는 너무 놀래갖고 질문이 또 하나 더 있는데 뭐죠? 진수희 장관님 옷 너무 예뻐요. 브랜드 궁금해요. 어디 겁니까? 아니 브랜드는 나 뒤에 확인해 봐야 되는데. 왜요? 아니 이거 근데 한 20년쯤 된 15년쯤 된. 김창숙 부티크 아니에요? 아니고요. 어디 거지? 아니 제가 박홍근 패션. 제가 현직에서 떠난 지 박홍근은 오래돼서 이분이잖아. 최근 몇 년간 옷을 안 사 입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 있던 거 꺼내가지고. 꺼내시는구나. 그래도 20년 전께 이렇게 잘 맞으신 거 그러네. 보면 거의 새우 같아요. 네, 자기 관리.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뉴스는 역시 그 VIP 경로 네, 요거부터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VIP 경로서를 계속 이야기를 해 왔잖아요. 네. 사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이 VIP 경로 발언부터였는데 공수처가 박정훈 전 수사단장 외에 또 다른 해병대 고위 간부로부터 나도 이렇게 대통령이 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보도가 있었고 네. 그 이후에 실제로 VIP가 경로했다라는 말이 담긴 녹취 파일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로서를 들었다고 주장한 게 이제 박정훈 전 단장이고, 네. 예, 그래서 이제 김기현 사령관 아니다 그런 얘기 한 적도 없고 네. 뭐 그런 건 뭐 말도 안 되는 망상이다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지금 그 얘기 나도 들었다는 사람이 이제 나왔다는 거죠. 네, 나왔고 네. 그리고 이 VIP 녹취라는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다는 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휴대폰에 뭐 이렇게 그런 통화를 얘기를 관련 통화를 쭉 했을 그게 텐데 이제 녹음이 됐던 모양이군요. 네. 그걸 이제 공수처에서 네. 밝혀낸 공수처에서 거고요. 확보를 했다. 뭐 이렇게 되면 뭐 VIP 경로설은 거의 사실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동학 최고. 네, 예, 사실에 가까워지고 있죠. 네. 이게 어쨌든 증거까지 이제 이렇게 나오고 증인까지 나오고 된 상황에서는 대통령실이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의원분들도 음. 이번 표결에 어쨌든 최대한 참여를 해서 반대를 눌러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조로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공을 차면 골대 옮겨주느라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골대가 경기장을 벗어나서 저 관중석까지 막 가고 있는 거거든요. 슛. 예, 슛을 굉장히 골대로 안 차고 관중석으로 막 차는 경우가 꽤 많이 일어나니까 네. 관중석까지 골대 옮기느냐고 너무나 바빠 보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앞으로 3년을 더 간다라고 생각하니까 네. 정말 앞이 보이질 않는 상황이죠. 국민의힘이 아니고 네. 골대의 힘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해주시는 것 같네요. 네. 자, 우리 진 장관님 보실 때는 아까부터 이게 웃을 문제는 아닌데 네. 그 일단 대통령 육성이 나온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육성이라고는 경로했다더라. 아니죠. 네. 그러니까 경로했던 그렇죠. 경로했다라고 알려진 그 자리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네. 이제 전한 이야기죠. 네. 그 하여튼 점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좁혀져 온다. 좁혀져 쫄려온다. 온다, 쪼아진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네. 일단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이제 자꾸 관심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공수처가 과연 이 조사를 정말 그 철저하게 뭐 신속하게 얘기하시기 좀 할 것인가? 민망하세요? 아니면 뭐 어려우세요? 아니, 조금 쉬게 그렇죠. 해드릴까요? 제 입장에서는 좀 어려워. 네, 제 입장에서는 이게 자꾸 뭔가 이 정황 증거나 물증 같은 것들이 이렇게 네. 자꾸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 여권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다 곤혹스럽죠. 예, 곤혹스럽고. 이렇게 곤혹스러운 모습 자체가 일종의 네. 하나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이제 스모킹 건이 나온 거죠. 네. 아, 그동안에 어쨌든 김계환 사령관은 네. 박정훈 대령 재판에 출석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법정에서 위증을 한 셈인데 다른 해병대 간부하고 통화 녹음 내용이 네. 포렌식을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부인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분이 그 동안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을 하다가 최근에 약간 이제 수사 그 뭐랄까요 받는 태도가 좀 변해가지고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것 같아요. 네. 박정훈 대령과의 대질도 한사코 거부를 네. 했고 그래서 본인이 이로 인해서 직면하게 될 법률적 위험에 대해 생각이 많아진 것 같다. 그러나 어쨌든 대통령실 특히 안보실 경우에 따라서 대통령 본인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이렇게 네, 봅니다. 왜냐하면 이 VIP 경로 이전과 이후에 이 사건 처리 방향이 180도 달라졌거든요. 7월 30일 날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이 최초에 이첩 그 보고를 했을 때 8명을 어쨌든 과실치사 혐의로 네. 수사 의뢰하겠다. 거기에 네. 이제 그 임성근 사령관이 포함돼 있었는데 경로 이후에 이게 바뀐 거잖아요. 네. 30일 날 이첩 보류 지시를 하고 8월 2일 날 경북 경찰청으로 넘어갔던 서류를 다시 가지고 끄집어 와가지고 도로 이제 국방부로 가져오고 그 과정에서 뭐 이시원 비서관이 누구랑 통화를 했나 안 했나 이런 증언들이 좀 나온 거 아니겠어요? 네. 때문에 결국 이 사건이 여기까지 오게 된데 VIP 경로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수사의 핵심입니다. 그게 빠지면 이제 이 수사는 제대로 안 되는 그 거예요. 경로에서 이제 외압이 이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네. 네. 그래서 저는 당시에 안보실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일단 1차적으로 불가피해졌다고 보고 국가안보실이 결국에는 외압을 행사한 핵심 당사자가 된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군 사법경찰 직무에 관한 법률에 보면 대통령은 이 군 수사에 대해서 일반적인 수사지휘권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어요. 일반적인 수사지휘권도 없고 네. 누가 있냐면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는 해병대 사령관, 네. 그리고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해당 수사팀장, 네. 즉 박동훈 대령이죠. 네. 그러니까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 수사의 분기점에 온 게 아닌가. 공수처가 네. 이렇게까지 물증이 나왔는데 여기서 어리버버하게 하면은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네네네. 그럼 이제 특검 명분이 더 생기는 걸 거고. 아, 역시 또 JTBC 동기 기자분이 큰일 또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된 네. 이상 공수처가 네. 그러니까 안보실 관계자들 다 소환해 조사하겠다. 이거를 용산 차원에서 뭐고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네네네. 아는 지점까지 간 거 같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공수처 결과 지켜보고 네. 수사 결과 지켜보고 정말 흡족하지 않는다면 내가라도 나서서 특검하자라고 하겠다. 그렇게 또 이어지는군요. 이렇게까지 해놓은 마당이니 네. 이게 이런 정도의 녹취까지 물증으로 등장한 마당에 네. 안보실 관련한 이 직접 수사는 네. 불가피해지지 아, 않았나. 뭐. 역시 또 난감하시죠. 네, 하기는 한데 대략 난감.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네. 어차피 공수처는 기소를 또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다시 검찰로 이걸 넘겨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지난하게 또 남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걸 붙들고 또 시간 끌고 뭐 하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게 지금 다 쪼개져서 이상하게 또 될 거예요. 마지막이. 그래서 특검으로 빠르게 이걸 끝내자. 지금 해병대도 완전히 그냥 뭐 난파선이 되어 있고 뭐 온통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 국민의힘에서 네. 그런 얘기 나온 건 아닌데 약간 지금 톤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봐라, 공수처 이렇게 지금 수사 빨리빨리 진행되고 잘하고 있는데 뭘 또 특검을 또 하냐. 지금 공수처 일단 잘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특검 가자라고 국민의힘이 아마 좀 주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거짓말일 것 같고 네.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박정훈 대령 지금 여전히 재판받고 있잖아요. 학명죄로. 네. 그러니까 이거부터 사실은 대통령이 이걸 바로 잡고. 대통령이 바로 잡고 네.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를 유지한 채로 계속해서 여기를 가자라고 하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네. 수가 없다. 진정성 없다. 네, 그런 이제 얘기가 있었고요. 다음 뉴스도 한번 이건 좀 신기한 뉴스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간만에 이런 뉴스를 보고 눈이 번쩍 뜨였는데 박근혜 문고리 대통령실 합류입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꼽혔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실 3비서관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일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사를 받고 윤석열 정부로 재임용이 된 재취업 사례가 여기 나왔는데요. 제취업사네. 국정농단 사건의 어쨌든 핵심 인물이잖아요. 이 문고리 3인방은 끝끝내 예.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좀 잊고 있었을 수 있지만 네. 한 시계를 한 6, 7년 전으로 돌려보면 그죠? 네. 그때 가장 뉴스 많이 나왔던 사람 중에 네.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가장 최측근에서 뭐 이른바 보좌했던 네. 네, 정호성 비서관을 그래서 이제 윤석열 당시 이제 수사팀이 당연히 이 사람도 수사를 했죠. 네. 예, 그래서 들어갔죠. 네. 예, 들어갔다가 나왔죠. 네. 그래도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수사팀장으로 있을 때 되게 네. 고마워했을 거예요, 이 사람한테. 예. 왜 그러냐면 이 사람 수첩 아니 수첩이 아니라 핸드폰이었던 것 같아요. 핸드폰을 아마 아내한테 이거를 좀 버려라, 혹은 뭐 인멸해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내가 그거를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화장실 그 변기에다 넣어놨었던가. 맞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요게 딱 드러나면서 변기 뒤에 물 내려오는 거기. 예, 그 녹취 관련된 것들이 결국엔 이 핸드폰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모킹 건을 여기서 잡았던 거죠. 윤석열 당시 팀장 입장에서는 고마웠던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마워서 그래서 고마워서 지금 시민사회 비서관 시켰다. 시켰다. 그때는 내가 너한테 정말 고맙고 네. 이제는 나를 위해서 같이 일을 하자. 아. 증명된 문꼴이잖아요. 굉장히 지금 네. 창조적인 해석들이 많이 네. 나와요. 그런 해석도 하나 있고 네. 또 한 가지 해석은 탄핵 유경험자를 찾는다. 탄핵에 그게 너무 대비하기 어려운- 위해서 뭐 이런 해석도 있고 아. 뭐 여러 가지 해석이 탄핵 있는데 네. 경험자. 근데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네. 그 개인적인 인연은 검사와 피의자 인연밖에 없고 네. 그리고 이분의 능력이 뭐 얼마나 출중한지는 몰라도 국정농단 사건의 하수인이었고 네, 네. 이제 핵심 어쨌든 피의자였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면 복권이 됐다고 한들 총선 참패한 이후에 이런 사람을 다시 재경한다는 게 납득도 안 되고 여권에서조차 저 메시지가 뭐냐 도대체. 네. 취재가 뭘 지금 잘 안 어쩌자는 되고 거냐.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그 의아함을 낳을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인사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시민사회 3비서관이라는데 그 자리가 네. 국민 민원 제안을 접수받아가지고 처리하는 자리래요. 네네. 더더군다나 국민들의 다양한 견해를 그 여과 없이 수집해서 대통령한테 전달하고 네. 이래야 되는 자리인데 이분의 인선 배경을 두고 충성심을 높이 샀다 이런 그런 기사들이 관측도 나오죠. 있어요. 네. 당시에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변함없는 끝까지 지킨 끝까지 사람. 지키는 이제 유일했던 사람이다. 아, 의리 있는 사람이다. 근데 지금 그런 사람을 그 시민사회 3비서관에 앉힐 때가 아니잖아요. 네. 오히려 다양한 국민의 비판적인 목소리나 이런 것들을 경청해서 여과 없이 보고하는 진짜 로열티를 가진 사람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이 없나 보다. 음. 처음에는 친이익에 돌려막기를 하다가 네. 친이익에 돌려막기가 별로 재미를 못 보니까 이번엔 친박계 돌려막기를 한다. 그래서 지금 시민사회 수석도 전광삼 그 네. 수석이 음. 당시에 춘추관장이었어요. 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래서 친박계 돌려막기로 이게 아. 좀 이동했다 프레임이. 아. 뭐 이런 해석이 나와요. 오죽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여러 가지 그 해석들이 나오겠습니까? 네. 아 근데 정말 충성심을 높이셨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감동하신 거 아닌가. 그리고 수사해본 사람만 쓰는 게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 예전에 우리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가운데도 왜 일본 그 군 그 교도관들이 나중에 그 성정에 너무 감복해서 네. 막 이렇게 글씨 중단하는 게 좋겠는데요. 네. 그렇다고 일본군으로 채용하진 않잖아요. 네. 여튼 이거는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라고 보고 계십니까?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의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애써 아니 혼내야지. 저마저도 도대체 그 용산의 인사 원칙과 인사 기준은 뭐지? 뭐 이런 그 약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네. 이건 무슨 재활용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게 포용 인사로 보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이라 아까 우리 최 기자가 전해주신 그 뭐 충성심을 높이셨다. 충성심 이런 것도 충성심인가? 그러니까 충성심이라는 게 수사 과정에서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고 막 네. 그러기 위해서 애썼다. 뭐 그런 걸 볼 때 이제 아까 왜 탄핵 대비용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나중에 어려운 지경에 빠져도 내 곁을 꿋꿋이 지켜줄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거를 샀나 뭐 그런 생각도 또 하게 되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국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기는 또 어렵다. 받기는 어려운 인사를 또 한 번 하셨구나 이런 생각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특별한 부탁을 받았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요? 네. 누구 몇 사람 좀 챙겨줘라. 챙겨달라. 유영아 변호사는 네, 대표적으로 확실히 그런 뭐, 케이스지 않습니까? 네, 누가 챙겨줬다고 봐도.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동안에는 유영아 변호사 이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는데 네. 한 분 어제 제가 들은 얘기 도태우 도태우 변호사. 변호사. 근데 네, 거긴 뭐. 결국에 뭐 공천 취소를 했으니까 대통령이 끝까지 챙기지는 못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인사가 하도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게 아니고서는 저런 인사를 할 수가 있나? 예를 이런 들어서 생각이 그런 드는 거죠. 뭐 이게 부탁을 받아서 뭐 해줄 것 같으면 어디 뭐 기관에 뭐 적당한 대로 그럴 보낼 수 수도 있죠. 있는데 네. 이렇게. 대통령실로 이렇게 데려왔다는 거는 그것도 좀 잘 안 맞는 것 약간 같기도 하고. 끔찍한 혼종 같기도 하고 어. 이게 그리고 자기 부정이잖아요. 자기가 수사하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빵으로 보냈던 네. 사람들을 음. 살려주고 복권해가지고 자기 비서로 지금 계속 이게 뭐 첫 번째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 사례들이 이미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이번에 총선 나갔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됐고 지난번에 강서구청장도 어찌 보면 또 그렇게 해서 사면 복권에서 프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들이 이제 너무 많고 네. 이런 거고 제가 그 뉴스를 보다가 국민의힘 백드롭에 이렇게 회의실에 있잖아요. 백드롭에 뭐라고 써 있냐면 거듭나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 그게 너무 우스운 거예요. 어느 쪽으로 거듭나고 있는 거지? 네,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악한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계속 거듭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거듭나고 네. 싶은데 네. 이 부분은 지금 용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당과 국민의힘은 이게 좀 거듭나고 싶은데. 아니 근데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정호성 비서관 제가 잘 아는데 네. 과거에 저 여의동소 있을 때 이제 아. 왔다 갔다 하면서 네네. 사람은 참 한마디로 참해요. 굉장히 그 능력도 참하다. 있고요. 그 평가가 정말 능력도 많았어요. 있고요. 네. 뭐 인성도 좋고 네. 참 괜찮은 그 사람이다. 그거는 제가. 근데 이제 아니 원래 뭐 하시던 분이에요 이분은? 박근혜 의원 보좌관. 보좌관 출신이시죠. 아, 근데 네. 그 전에 굉장히 이력은 또 오랫동안. 뚜렷한 이력은 별로 없긴 없죠. 아 그래요. 근데 오랫동안 아마 국회에서 네. 모셨던 걸로 알고 네, 있어요. 아니, 아주 어린 시절부터 네. 모셨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이야 이제 인연이 워낙 오래 있었으니까 네. 그런 뭐 충성 내지는 의리 뭐 나름의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윤 대통령이랑은 사실 만약에 의리 때문에 뽑았다면 그렇게 의리 지키기는 세월이 너무 짧지 않나요? 뭐 해봐야 뭐 1, 2년 혹은 뭐 수사까지 해봐야 뭐 한 6, 7년 정도일 텐데. 또 다시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지금 거기 또 어. 들어가서 그런 역할들을 적절하게 또 탄핵 뭔가 대비. 걸려 있을 것 같고 네. 네, 저는 하여튼 네, 앞으로 남은 3년 정말 쉽지 네, 않다. 알겠습니다. 유경험자를 구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취재도 안 되고 논평도 어려운 이슈네요. 네, 이거 네. 조금 되게. 아까 얘기 나왔던 네, 유영아 네. 변호사가 네. 이제 국회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국회에서 네. 또 의원실을 매우 묘하게 그렇습니다. 꾸렸어요? 어제 꾸렸다고요? 국민의힘 당선자 이제 108명의 방 배정을 했는데 국회 방 배정 어떻게 합니까 원래? 그 저기 희망하는 그죠. 본인이 그 원하는 호수가 층수나 소수를 있으면, 쓰죠. 이렇게 그 한 뭐 5번부터 먼저 배정하고 기회를 주지 않나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원래 초선들은 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되고요. 안 되죠. 나중에 이제 남는 방 그냥 순서대로 그렇습니다. 배정 아니, 그래도 받는 이제 신청은 보통인데. 받죠. 그렇죠. 받긴 하죠. 기본적으로는 받긴 하는데 내가 가고 싶은 방을 다 쓰고 그다음에 이제 선수대로 쫙쫙쫙 입주를 하고 나서 이제 뭐 남는 순서로 가는 건데 이제 유영아 변호사 있잖아요. 유영아 당선자가 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2012년 5월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시절에 입주했던 그 의원회관 620호를 사용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을 쓰던 방을 이어받는다. 네. 그 방은 의원들이 왜 이렇게 정말 잘된 방은 의원들도 막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던 방은 의원들에게 굉장히 선호되는 방입니까? 아니면 꼭 그렇지는 않나요? 글쎄 그게 약간 묘할 것 같은데. 네. 뭐 일단 의원 했다가 대통령은 되셨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근데 탄핵된 거는 청와대에서 탄핵을 그러니까 의원실은 괜찮군요. 의원실은 터가 아니, 나쁘지 않다. 굳이 해석을 아마 그 해보자면 위치가 아마 네. 한강뷰일 네, 거예요. 한강뷰입니다. 네, 한강뷰라서 네. 아마 굉장히 좋은 위치일 거예요. 위치는. 네. 2012년에 지금의 의원회관 신관이 부분 완공이 됐어요. 네. 그게 완전히 완공된 거는 2012년 말 2013년 초 돼서 완공이 됐고 그때 이제 일부 부분 완공된 데부터 이제 입주가 시작됐는데 아마 여기 신관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동학 최고 얘기한 대로 한강이 보이는 네. 뷰가 굉장히 좋은 네. 그 의원회관 정면에서 보면 오른쪽 면 네. 그쪽일 겁니다. 네. 아마 뭐 초선이 방 배정 받기 굉장히 어려운 쉽지 않아요. 방인데 일단 뭔가 6층, 작용을 했겠죠. 뭔가. 6층 가기 되게 쉽지 않는데. 그래요. 네. 여튼 그래서 유영하 이번에 당선자가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쓰던 방을 배정받았다. 네. 여기 이제 정치권 뉴스 단신으로 좀 나오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뉴스 한번 가볼까요? 중요한 얘기 해볼까요 이제? 네, 이재명, 조국, 김경수 부른 문재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이 어제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렸는데 여기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김경수 전 지사를 불러서 서재에서 긴 시간 환담을 했다고 합니다. 동시에 같이 부른 거예요? 네, 함께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조국 대표가 나와서 전했던 말은 전 대통령이 그 양 당의 공통 공약이 많으니 연대해서 성과를 빨리 내는 게 좋겠다라는 당부를 했다라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이게 모인 것 자체에 무슨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건 뭐 그냥 우리 세간에서 그냥 의미를 굳이 이제 부여하는 겁니까? 자연스럽게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나요? 근데 제가 보면 네. 그 장면을 제가 떠올려 사진이 보니까 있습니다. 네, 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왠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물론 적진은 아니지만 적진 속에 둘러싸여 있는 이재명 이런 그 인상이 좀 들었고 나와서 전달한 말들도 조금씩 좀 달라요 뉘앙스가 네, 네, 뭐 네, 좀 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지금 세력권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해석은 좀 무리일 것 같고 저는 갈라치기 상대방이 어찌됐건 우리 내분이 일어나면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가 되게 어려워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 견제를 위해서 갈라치기에 당하지 않으면서도 똘똘 뭉쳐서 어쨌든 민생 개혁을 위해서 나가야 된다 이런 의미로 저는 읽혔고요. 네. 앞으로도 이제 공통 공약 지금 많다라고 하는 게 지금 수백 가지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하셨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도 당시에 공약했던 그런 사안들은 빠르게 지금 진행을 해야 국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텐데 그래야 정치의 효능감이 있을 텐데 지금 정치가 계속해서 강대강 대결로만 이렇게 가는 측면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네네. 그 측면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그 측면을 빨리 넘어서서 민생 정치로 가자 뭐 이런 저는 의미로 읽힙니다. 네. 그렇다면 황우여 대표도 같이 불러서 얘기를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낯설은 민생에 뭐 아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공통 근데 공약도 황우여 여러 대표 가지 입장에서는 있었다면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적진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 아니 뭐 추도식 그 간 김에 네.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잠시는 아니고 꽤 긴 시간 환담을 나눴다고 하는데 너무 뭐 과도한 정치적 해석은
굳이 저는 필요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총선 끝나고 친노 친문이 좀 주변화되고 민주당에서 네. 네. 완전한 친명당이 됐다 이런 해석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친문 친노 비명이 뭔가 향후에 어떤 구심점을 만들어서 지금처럼 뭐 친명 그 일색화된 당을 그냥 방관하지만은 않을 거다. 거기서 문 대통령이 뭔가 모종의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냐. 뭐 이런 등등의 해석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선거 끝나고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 사이에 긴장도 좀 일정하게 발생했다. 네. 뭐 그런 등등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한 성격의 만남인 것 같은데 네. 뭐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저런 만남으로 누그러질까요? 그러니까 그런 긴장은 향후에 발생할 네. 가능성이 있죠. 이 모임이 저는 보면서 궁금한 게 친분의 모임이냐 아니면 정치 지도자들의 모임이냐에게 살짝 저는 헷갈리던데 예를 들어 친분적인 모임이라면 이재명 대표가 저기 앉아 계신 게 약간 어색해 보일 수도 네. 있을 것 같고 네. 만약에 정치 지도자들의 야권 지도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김경수 전 지사가 저기 앉아 있는 게 맞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뭐 좀 섞여 있는 거죠. 아, 섞여 있는 거고. 친분과 지도자들이 아니 뭐 친분 위주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그럼 이재명 대표는 안 불러요? 같이 추도식에 왔고 봉화에 왔는데 아니 만약에 친분의 그거 더 모임- 이상하잖아요. 친분의 모임이면 지금 현직 민주당 대표인데. 네, 뭐 친한 분들이 더 계실 것 같기도 한데. 뭐 임종석 전 실장도 있고 한데 네. 사실은 여기 뭐 이 그 임종석 전 실장 그다음에 뭐 전해철 의원 예, 뭐 예, 이런 예. 분들이라든지 정세균 전 총리 이제 이런 분들이 네. 이제 거의 언론에 노출이 안 됐어요. 어제는 와 있었지만 뭐 이재명 대표랑 예를 들면 인사를 한다거나 이랬으면 우리가 잡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들은 거의 없었고 교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어제 그냥 추도식에 참석을 했었어서 좀 불편한 기류가 좀 읽힌다고 이제 기자들은 본 거죠 거기서. 네네. 그럼 다른 분들은 왔다 그냥 가신 거예요? 네, 그 추도식을 다 하고 갔는데 그 기자들이 따라다니는 거는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잖아요. 그 거기 플러스 이제 김경수 지사가 들어왔으니까 확인을 하는데 이분들이랑 보통 악수하고 뭐 이렇게 얘기 인사하고 하면 당연히 따라가서 물어보거나 뭐 사진을 잡히거나 하죠. 근데 이제 그날은 아예. 그렇지는 않았다 분위기가. 네.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일단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긴 만났죠. 네, 네. 예방을 했습니다. 네. 근데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이제 여당 대표로는 퇴임 후에 처음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그런 케이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그냥 역시 좋은 말을 아주 잘하셨다. 근데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캐릭터인 것 같아요. 황우여. 황우여 비대위원장. 주로 뭐 무슨 얘기를 좀 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황우여 비대위원장 그냥 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뭐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유지를 해석할 때 있어서도 그냥 각자 다 이제 이 뭐랄까 좀 재미있는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황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고 나서는 앞으로 같이 손을 잡고 나라의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네. 이제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이제 뭐 정치권에서 먼저 극단과 혐오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하셨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전했고요.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는 뭐였냐면 이제 노무현 정신을 다 제각기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봐도 우리가 이제 은혜 받는 대목은 다 각자 다른 거 아닙니까? 네, 나에게 감화 감동 주는 대목이 다른데 예.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이제 인상적이거나 자기 눈앞에 닥친 문제가 당원권 확대 관련 직접 민주주의의 도입 이제 이런 문제니까 네. 여기서 깨어 있는 시민을 이제 소환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씀 중에서 노무현 정신 해석할 때 깨어 있는 시민을 소환하고 조국 네. 대표는 검찰 개혁을 소환해요. 아. 그러면서 이제 나는 유폐된다는 게 어떤 건지 검찰과 언론의 조리돌림된다는 게 어떤 건지 난 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이 권력을 내려놓고 국민을 섬기는 참된 기관이 될 수 있다는 희망 갖고 있었는데 그 선의가 악의로 돌아왔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신을 이야기하면서도 노무현 정신 중에 내가 가장 절실한 부분, 네. 뭐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여기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푸는 정치 문화가 형성된다고 말한 바가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그 저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하신 그 말씀이 거의 그 노무현 정신 어떤 총체적인 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그렇습니까? 아, 역시 깨어 있는 시민이나 검찰 개혁 이거는 그 네. 부분을 그 자기한테 은혜가 되는 대목을 맞아요. 은혜가 나중에 되는 네. 대목으로 발췌해가지고 부분 아. 발췌해가지고 강조를 노무현 정신을 하신 것 가장 같아요. 크게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황우여
아 그렇게 위원장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네. 보입니다. 네. 참기 어렵죠 이런 얘기들. 근데 이제 이게 아니 일단 정치가 말씀으로는 네, 그러셨다는 말씀으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너무나 강대강으로 혹은 상대방의 어떤 인질극까지 벌여지게 되는 상황, 그것도 검찰을 활용해서 이렇게 된 상황은 사실은 그때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이 그 분노에 휩싸여서 지금까지 사실 한국 정치가 온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씨앗을 남기는 일들을 검찰을 주도해서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했고, 그 체제가 지금까지도 이거 오고 있는 점은 한국 정치에서 굉장히 큰 불행이죠. 네. 그래서 서로 따고 싶은 것들만 좀 따가지고 하는데 그 모든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어쨌든 평가할 만한 대통령이라는 건 분명한 것 같고. 이동학 최고가 생각할 때 진짜 노무현 정신은 이거다라고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해불량수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네. 해불량수. 무슨 말이에요? 뭐 모든 바다는 모든 걸 품잖아요. 네. 네, 뭐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노무현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네. 기본적으로 싸울 땐 싸우더라도 네. 타협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실제 진지하게 고민하고 네. 그것에 대해서 노력했던 황우여 그런 비대위원장 아닙니까 그게? 훌륭한 네. 평가라고 네. 봅니다. 네. 뭐 네. 누구나 다 그렇지만 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 네.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숱한 정치적 좌절을 겪고 또 대통령이 됐는데,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가치,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도전하고 대통령이 된 뒤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가치나 이 정치인 노무현의 도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중의 심금을 울렸던 건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이제 대통령이 된 뒤에는 뭐 과거에 대연정을 제안했던 바도 있듯이 네. 우리 정치가 이렇게 극단적인 대결과 대립으로만 가서는 안 되고 뭔가 이게 이 대화와 설득과 타협을 통해서 성과를 내는 이런 정치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그로 인해서 지지자들한테 비판도 많이 받았어요. 네. 때문에 뭐 저는 그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보고요. 그 대통령이라는 어떻게 보면 국정을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의 위치에 가면 정치인으로서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도전할 때하고 생각이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 모든 것이 다 이제 이른바 노무현의 가치를 다 구성하는 거죠. 그 중에 각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들만 봐서 강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처지나 조국 대표의 처지나 네. 또 황우여 비대위원장 한시적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뭐 이 저 추모일을 맞아서 얘기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자, 몇몇 분들께서 네. 슈퍼챗을 어떻게 하는지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채팅창에 맨 오른쪽 보시면 달러 갑자기 표시가 슈퍼챗. 있습니다. 노무현 정신을 얘기하다가 이게 정영진 정신입니다. 달러 표시 누르시면 슈퍼챗을 편안하게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아니 다음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네.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그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왜 근데 전당대회 어떻게 할 건지 왜 아직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의견 수렴 중이신 것 같아요. 아니 보면 지금 이제 그냥 차기 당 대표처럼 다니세요. 이 행보가 보면 즐기고 계신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뭐 8월 달까지 연기되지 않을까요? 연기라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그 정도에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7말 8초? 네, 네. 7말 8초. 아 저는 정기국회 시작하기 전에만 하면 9월 된다고 전에만 생각을 하면 해요. 된다. 네, 네. 아니 제가 노무현 대통령 잠깐 네. 제가 노무현 대통령 그 소환하는 딱 한 장면은 어떤 장면이 있는가 하면, 노무현 대통령 추도 차원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면 네. 사학법 투쟁으로 국회가 굉장히 대치하던 네. 때였어요. 그때 이제 계속 그 당시 한나라당은 장외 투쟁하고 있을 때, 제가 그때 원내대표가 이재호, 저쪽은 김한길 네. 두 분이 양당 원내대표였고 제가 이제 이쪽 당의 원내 대변인이었어요. 네. 그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부른 거예요, 양당 원내대표를 아침에. 관저에 불러서 그 두 분, 아니 그 저가 따라간 건 아니고요. 두 분 같이 식사를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사학법 관련해서는 저 이 대표 손을 좀 들어줘라, 김한길 대표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네. 김한길 대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러면 우리 당 곤란하다. 큰일 난다.
근데 그래도 그렇게 좀 노력을 해봐라 이랬더니 그때 김한길 대표가 이제 돌아간 거에 식사를 하고 나 그럼 당에 빨리 가봐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 대표는 좀 남으라 이러더니 이제 이 대표를 하고 함께 그 관저에 있는 방 하나하나 다 구경시키면서 그 방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그 관저 뒷산을 한 바퀴 쭉 돌면서 뭐 옛날 얘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얘기도 하고 이제 대연정을 제안한 이 본인의 진짜 생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쭉 얘기를 하고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이 제가 굉장히 그 인상 깊게 남거든요. 그걸 이재호 대표가 굉장히 소상하게 우리한테 네네네.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때 대통령 그 노 대통령은 이제 자신이 속한 당으로부터는 엄청나게 그 많이 비판을 비난을 받고 받았죠. 비난을 네. 받고 또 임기 말에는 왜 FTA라든지 네네네. 그 해군 기지 있잖아요 제주도 네. 그것도 네. 아마 강정마을. 그것 때문에 네. 강정마을 그것 때문에도 굉장히 곤혹을 당하셨는데 하여튼 그게 제가 기억하는 노무현의 이제 그런 모습이라서 이 추도 15주년을 맞아서 이제 한 말씀 제가 대화 드리고 협치는 그렇게 좀 하는 네,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에게도 그런 말씀을 좀 하셨을까요? 아 그런 말씀을 좀 전달하면 좋겠는데 저는 채널이 없습니다. 채널이 없어서 채널이 없어요. 네. 근데 해야 할 일을 묵묵하게 혹은 비난이 있더라도 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정치인의 책임인 거죠. 네. 예, 지금 아마 근데 문재인 대통령 따님 또 건드리고 그다음 김정숙 여사 계속 건드리고 계속 이렇게 가족 인질극 형태로 네네. 자신의 실정을 접기 위한 이 체제로 계속 가는 것이 정말 너무나 한숨 많이 나오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건드린다는 네. 표현은 조금 조금 거슬리는 수사를 표현이 현안을 하시고. 떠나서 하여튼 네. 뭔가 그런 비판을 이제 받으면서도 뭔가를 해야 될 일을 이제 하시는 이런 게 사실은 정치인들에게 좀 필요한 일이긴 하잖아요. 근데 요즘의 분위기가 그런 비판을 견딜 만한 비판이 넘어선 측면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런 비판을 굳이 내가 무릅쓰지 않으려는 정치인들이 훨씬 더 좀 많아지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다는 좀 의미 있는 얘기 한번 던져봤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지금 엄청 하고 있잖아요. 비판을 받아도 난 내 할 일을 한다고 지금 계속 그래가지고 지금 더 힘든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제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네, 이 뉴스 포기하지 말고 혼내달라인데요. 지금 추미애 우원식 대결에서 우원식 이제 당선자가 후보가 국회의장 후보가 됐잖아요 경선에서. 네. 그 이후로 이제 민주당 후폭풍이 엄청 계속되고 있어요. 음. 그 당원 탈당이 지난주 시점에서 이번 주 초까지는 한 1만 명 정도라고 했는데 네. 지금 보니까 2만 명 이상이 탈당을 했다. 탈당계를 계속 내고 탈당- 나가고 있다. 한 사람이 2만 명이라고요? 네, 탈당계를 낸 사람이 2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본인의 이제 유튜브에서 얘기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아마 당내에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을 포기하지 말아달라. 대신 혼을 내달라. 그러면서 내가 편지 문구도 지금 다듬고 있다. 이 당원들한테 쓸 편지. 상처받은 거 알고 실망한 거 안다. 그렇지만 떠나지 말아달라라고 하면서 이걸 계기로 당원권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원권을 더 강화하겠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당을 떠난 분들이 당원권이 약해서 떠나신 건지 아니면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국회의장 네. 요거 관련해서 민주당이 실망을 좀 많이 하셔서 떠난 건지는 그게 이제 당원권이 약하다고 본 결국 거예요. 연결이 네, 된다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군요. 이번 일을 계기로 네.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가자. 이제 이재명 대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명확하게 청사진을 제시했는데 그 당원 중심, 당원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당원 뜻이 모여가지고 뭔지 진행할 수 있는 당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이거 반론이 크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근데 직접 민주주의를 존중을 하되 중후 정치화되지 않는 길을 찾아서 네.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원들 입장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다 만들어줬는데 왜 의장 우리가 원하는 사람 안 뽑아줘? 지금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저는 이제 과도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원권이 강화된 게 2015년 이후부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당시 김상곤 혁신이 혁신위원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당시에도 종이 당원, 허수아비 당원 이런 것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거기 혁신위 회의에 가가지고 전수조사하자. 종이 당원이 도대체 당에 왜 필요한 거냐. 그래서 그때는 실제로 허수아비화 시켰고 의원들 중심으로 운영을 하면서도 사실상 당은 그냥 동원의 대상. 네. 해달라 와달라 봐달라 이거밖에 없었어요 당원들한테 뭐 요청하는 거밖에 없었고 그런데 이제 15년도 이후에 18년도에 정당발전위원회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때 당시엔 최재성 위원장이 이거를 좀 주도를 했었는데
있었는데 당시에 당원국을 좀 설치하고 네. 이런 지금 당원의 어떤 민도나 이런 것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장을 어떻게 체계화할 것인가를 주도적으로 하는 부서를 만들자까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가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고 저는 어쨌든 국회의장 선거로 촉발이 된 것이지만 당원들의 참여를 적절하게 혹은 목소리가 큰 당원을 넘어서서 말 없는 당원들도 꽤 많잖아요. 네. 그 사람들까지도 이 당의 전반적인 이 운영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배심원제 같은 걸 좀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다. 지역위원회도 그렇고 광역 뭐 위원 시도당 위원회도 그렇고 네. 전국 단위 위원회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면 이번 국회에서 뭐 연금에서 했던 거, 그다음에 선거법 관련해서 했던 거 500인의 원탁회가 더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 측면으로 민주당 체계를 좀 그렇게 좀 갖춰가서 누구든지 배심원이 될 수 있게. 배심원. 예. 그래서 그 테이블에서 의견이 다른 사람과 마주 앉아서 서로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깨어 있는 시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많이 발전시키면 저는 그것이 지금의 민주주의 수준을 보다 성숙시킬 수 있는 민주주의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그런 시도에 회의적인데요. 지금 물론 이제 디지털 시대가 본격화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쌍방향 소통이 거의 실시간으로, 그래서 아주 뭐라 그러나 직접 정치 참여하는 이런 그 가능성이나 기회들이 훨씬 더 확대되고는 열려있는. 있지만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이 정치 제도나 시스템은 여전히 대의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고대 아테네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도 아니고 이 엄청난 이 사이즈인데 아까 저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직접 민주주의로 가되 중의 정치, 중우 정치는 피하자. 저는 이게 직접 민주주의 이런 걸 강화할수록 중우 정치로 가는 걸 저는 막을 수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렇게 당원권을 확대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는 민주당의 선택이니까 그거 갖고 제가 왈가왈부할 거는 아닌데 문제는 지금 현재 상황처럼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를 뽑는 것까지도 당원들한테 물어보자 이러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거는 당원들 교육을 좀 제대로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는 국회직입니다. 국회직. 예. 활동비나 이것도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회 예산에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예. 왜 그런 국회직을 뽑는데 당원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됩니까? 그래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네. 지금 우리 이동학 최고가 말씀하신 그런 시도들을 하려면 독일처럼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그런 시민 교육이나 이런 게 완전히 보편화되고 활성화되면 각 정당 차원에서 그런 일을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상대방의 의견도 경청하고 또 자기 의견이 틀렸을 때는 인정하면서 그렇게 가는 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된 상태라면 저는 뭐 배심원제도 좋고 뭐 이런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그게 제대로 작동하기 힘든 지금 아직은 그런 토양이 아닐까 싶어서.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그 지난 그 총선에 어쨌든 당원들의 특히 이제 민주당의 그 이른바 열성당원이라고 하는 분들의 기대라든지 또 그분들의 정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공천이 이루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른바 당내에서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나 지도부의 입장과 궤를 달리하는 그런 의원들이 대거 낙천됐잖아요. 그 계기가 됐던 게 이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였는데 그 체포동의안 처리를 기점으로 이른바 이제 수박 척결 뭐 이런 것들이 아예 노골화됐던 측면이 있어요. 저는 그 연장선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당원들의 정서가. 그래서 이 민주당이라는 당을 정말 불순물 1도 없는 순도 100%의 그런 정당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어떤 그분들의 바람이나 기대가 과도하다 보니까 네. 이게 사실은 국회직인 국회의장 후보자를 선출하는 데까지 나간 게 아닌가 싶은데 네.
물론 원내대표는 조금 다릅니다. 그거는 국회직이 아니고 네. 원내직인 거죠. 네. 그러나 원내직도 국회직도 사실은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선출하는 게 지금까지의 관례고 원칙이고 국회의장은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고 돼 있어요. 네.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들은 선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 당원들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건 오히려 당원들한테 그건 좀 오해가 있다. 그거는 그런 어떤 권한과 책임 하에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불거진 이슈를 가지고 이를테면 더 당원들의 의사가 지배적으로 관철되는 정당으로 만들겠다. 그건 이재명 대표한테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 지렛대를 삼으면 안 된다. 잘못된 거는 갈래를 타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의 주권이 강화돼야 될 영역에서는 확실히 강화하겠다. 네. 이 갈래를 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 어쨌든 당원들의 뜻대로 모든 걸 하겠다. 그게 좋은 정당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게 훨씬 더 강한 확증 편향과 이 정치적 양극화, 심지어는 정치적 양극화를 넘어서 정서적 양극화를 낳고 있습니다. 정서적 양극화는 뭐냐면 존재가 싫은 거예요. 국민의힘이라는 존재가 싫고 민주당이라는 존재가 서로 싫은 겁니다. 네. 거기에는 뭐 잘잘못을 따지거나 무슨 어떤 합리적으로 의견을 조정해서 뭐 대화 타협 설득이 필요 없어요. 상대가 죽어야 돼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런 걸 더 부추기는 방향으로 정치인들이 작용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적극적 지지층 혹은 뭐 당원 입장에서 만약에 주장을 좀 한다면 당신들이 우리 뜻, 우리 국민의 뜻, 우리 저 당원들의 뜻 따른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가 우리 뜻 따를 사람들을 우리는 뽑았어. 니네들이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그런데 뽑고 나니까 우리 뜻과 다른 너네 실력 행사를 해, 표 행사를 해? 이건 난 못 참겠다. 그래서 만약에 니네 계속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난 이 당 떠나겠다. 아니면 우리를 계속해서 존중할 것 같으면 우리 뜻대로 해라. 어차피 우리 뜻을 대변하라고 당신을 뽑아준 거다라고 얘기한다면요. 국회의원은 단순 대변자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제 그 당원들이나 혹은 국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를 실현하는 그런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지만 네. 그러나 또 이 선출된 헌법기관으로서 본인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책임과 의무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적어도 국회법상 당적을 보유할 수 없는 국회의장 후보자를 선출하는 그런 기능은 네. 혹은 그런 역할은 당원들의 뜻이라 해서 그걸 따를 문제가 아니고 그 헌법기관들이 모인 네. 국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본인의 어떤 이 판단과 책임을 가지고 네. 이 선출권을 행사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 면에 비추어 봤을 때 최근에 몇몇 의원들은 내가 의원식 의원을 선출했다. 네. 네. 이런 이유로 선출했다. 네. 당원들의 뜻을 따르지 못한 거는 이 송구스럽지만 그 자리를 선출하는 의미는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원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네. 내가 그러면 수박이냐? 저는 그분들이 그냥 용기 있는 이 발언을 하는 건데 지금 분위기에서. 네. 근데 그런 발언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네. 우리의 뜻 그러면서 우리라고 주장하는 그 우리의 규모가 나는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이제 당원들. 주장하시는 분들이 네. 그런데다가 그냥 목소리 큰 소수가 아닐까. 2만 명이 탈당계를 낼 정도면 많긴 많은 거죠. 아니 지금 당비는 당원 뭐 당비 내든 안 내든 150만? 당원이 네. 150만 중에 1, 2만이 뭐 그렇게까지 큰 숫자인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싶어서 이 정도 상황이면 저는 그러면서 대중정당으로 가기 위해서 당원권을 아니 저는 이 정도 강성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아깝지만 포기하고 가는 게 오히려 대중한테 더 가깝게 가는 민주당의 행보일 것 같아요. 오히려 이 강성 당원들이 막 똘똘 에워싸고 이러는 한 정말 민주당하고 어떻게 좀 민주당을 좋아해 볼까 생각했던 다른 분들은 오히려 그 이렇게 멀게 만드는 네. 그런 거일 수도 이분들 입장에서는 있어요. 야, 선거 때는 그렇게 한 표 아쉽다고 우리한테 그렇게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더니 이제 되고 나니까 또 말 바뀌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앞뒷면이 저는 있다고 봐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건 한 명의 당원이라도 어쨌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태도를 일단 좀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유럽에서도 지금 당원의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거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마 이렇게 해서 민주당에서 당원들이 늘어나는 이 광경이 지금 목격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효능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체계를 좀 준비할 필요가 있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극소수의 목소리 큰 사람들만의 의사가 과잉 반영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의 그런 체제, 배심원 체제, 누구든지 이게 노무현 대통령 후보 때 선출됐던 방식이에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투표장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추첨하자 이거예요. 추첨해서 그 투표장에 들어가서 자기 투표를 이렇게 행사하고 그러니까 그 배심원제가 시행이 되면 그 배심원 테이블에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랜덤으로 들어와서 자기 의견을 내고 토론하고 표결하고 근데 그걸로 인해서 무조건 다 그걸로 결정하자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 실험들을 대한민국에 해 나가야 그거를 참고해서 선출직들이 참고해서 의견을 자기 의사를 반영할 수도 그런데 있고. 신청할 분들도 대체로 강성 혹은 적극적 지지자들 아니겠어요? 그래도 대화하는 것은 네. 저는 예를 들면 내 목소리만 내다가 네. 전혀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을 계속 듣는 그 과정에서도 네. 성장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깨어 있는 시민을 만드는 거다. 하나의 그래서 대안이 될 수 있다. 네네네. 네. 그런 방식을 계속 계기를 정당들이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저는 세금 내는 사람은 다시 그럼 다 투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또 다를 수 있는데 네. 만약에 의장을 그 당원들의 뜻대로 그냥 만약에 당원들이 뽑는다? 네. 그러면 저도 당에 가입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음. 억울해. 왜냐하면 그 국회의장이 하는 일이 우리 네. 모두가 이제 영향을 받는 일이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국회에서 온 국민이 낸 세금으로 다 월급 받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만약에 국회의장 당원들이 뽑는다? 그러면 얼른 당에 가입해서 한 표를 행사하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회의장 만약에 당원들이 뽑는다면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의 불만은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원식 저 의장에 대한 당원들의 지지도 한 50% 가까이 되고 네. 추미애 의원에 대한 지지도 당원들이 한 50%쯤 됐을 때 그게 이제 부딪혀서 뭐 우원식이 됐다. 그럼 오케이.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게 아니고 사실상 당원들의 지지나 이쪽은 거의 압도적인 비율로 추미애 쪽으로 무게가 쏠렸는데 국회의원들은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은 오히려 우리가 아닌 다른 선택 반대 선택을 하네라는 거에 이제 당 지지자분들이 굉장히 화가 좀 난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저는 꼭 그렇게 보진 않는 게 네. 당원들이 그렇게 그 추미애 의원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네. 표차가 얼마 안 난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걸 제외하고 그런 두 게 분이 지나온 아니었다면? 행적을 비교했다면 압도적인 표차가 났어야 정상이라고 봅니다. 우원식 의원이 훨씬 네, 많- 많이 의원식 받았어요. 의원은 민주당 아, 정체성에서 네. 네.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는 분이고 네. 또 저분이 무슨 수박 취급을 받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가깝고. 네. 네. 근데 이제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논란의 주인공이었어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고 환노위원장 할 때 문 걸어 잠그고 네.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하고 법안 통과시키고 또 뭐 박근혜 탄핵 그 직면에 좀 네. 당의 목소리하고 좀 다른 목소리를 내고 네. 그런 거를 당원들보다 훨씬 더 세세하게 많이 기억하고 경험한 네, 네.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을 했는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80표나 받았잖아요. 저는 80표 받은 게 놀라웠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아니 유인태 전 그 의원님 같은 네. 경우에는 결선도 못 갈 거다. 4명 정도가 경선을 하면 아. 근데 그런 판단도 있는 거거든요 한편에. 네. 그러나 그렇게 당원들이 강력히 지지하기 때문에 그만큼 거의 왔다. 비슷비슷한 경쟁이 간 거죠. 그래서 그 추미애 지금 저 국회의장은 떨어졌습니다만 네. 법사위원장 카드가 나왔죠. 아, 근데 이거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당황하는 것은 네. 그러니까 계속 보지 못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니까 그런 것인데 네. 당 지도부에서 이제 강성 지지층의 이 서운함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 대여 투쟁의 최전선이 지금 어디냐? 법사위원장이다. 그럼 여기에 강경한 사람을 두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가 지금 검토되고 있다. 본인이 받을까요? 저는 그쵸. 약간 제가 본인이 추미애- 모욕이라고 아, 생각할 것 그러면 같아요. 진짜 이걸 내가 왜 해? 이런 생각을 할 것 아니 같은데. 법무부 장관도 했고 네. 뭐 당대표에 당대표를 육선 했는데. 의원에 네. 상임위원장도 과거에 다 해봤는데 네. 지금 나한테 법사위원장하고 그렇죠. 멱살잡이 하라고? 저는 본인이 모욕감을 느낄 것 같은데. 그 추미애 의원이 안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다음 지금 후보가 네. 저는 솔직히 네. 네. 막 이거 갖고 그냥 막 우리 뜻에 안 따랐다고 난리치는 그 강성 당원들보다 그 강성 당원들의 그런 행동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민주당 지도부가 나는 더 문제가 있다고 봐. 난 이걸 막 치게 되네. 아니 그거를 추미애 탈락에 대해서 강성 당원들이 막 네. 반발한다고 해서 네. 그 사람들을 이렇게 다독인다는 수단으로 네.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참 민주당이 아니, 제가 보기에 일각에서 막심해 보여요. 일각에서 나온 얘기죠. 여러 가지 일각에서. 아이디어가 있는 거죠. 네. 지지율이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게 또 되게 충격적이긴 하니까 한 6, 7%가 계속 떨어진 지지율이 나오니까 이제 당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어떠세요? 지금 추미애, 정청래, 박주민 요 정도 지금 후보가 나오고 있죠. 예. 근데 또 박주민은 네.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더 센 사람 데리고 와라 이런 근데 이야기가. 그것도 있는데. 일부의 네. 이야기이고 네. 아마 저는 순리대로 이걸 갈 거라고 순리면 생각을 뭐예요? 하는데요. 좀 박주민 아. 의원이 좀 많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청래 의원도 굉장히 잘 싸우실 분이고 그다음에 뭐 훌륭하신 분이지만 지난번에 한번 상임위원장 법사위원장이 국회에서요. 싸우는 그 관례가 네. 국회의원을 몇 선을 하든 상임위원장은 한 번 하는 게 관례입니다. 예. 아, 상임위원장을 두 번, 세 번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상임위원장 한 번 하면 다시는 네, 상임위원장 안 하는 드물게 걸로? 드물게 아. 상임위원장은 정청래 그런 의원 경우는 했나요? 있어도 한번 1년 했습니다. 했어요. 가방이요. 그래서 나오는 가방위원장은. 거예요. 아, 네. 1년. 왜냐하면 했어요. 이게 네. 보통 상임위원장을 3선이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3선이 지나서 4선, 5선 되면 다시 상임위원장을 하는 건 좀 명구스러운 일이고 네. 뒤에 뭐 다른 3선 의원도 채워지고 네. 또 이게 이제 나이대로 하는 관례가 있었어요. 네. 선수가 같거나 이러면 나이 민주당이 순으로 그랬죠. 합니다. 민주당. 그게 좀 웃긴데 그것도. 네. 그러면 뭐 같은 선수지만은 나이가 좀 적어서 밀린 의원들도 해야 되고 네. 해야 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두 번, 세 번씩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제일 유력한 혹은 뭐 가장 그래도 순리대로 간다면 박주민. 의원. 아, 근데 이제 보통 제 1당이 아닌 법사위원장은 2당에서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박주민 의원으로 가는 거는 뭐 큰 불만은 없으신 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이제 아니 제가 불만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원구성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영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이죠. 네. 쟁점인지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 쟁점이 될 근데 거예요. 이렇게까지 된 이상 민주당이 아마 이거는 밀리지 않을 네, 겁니다. 이건 받으려고 할 절대 거예요. 안 밀릴 네. 겁니다. 네. 네. 아, 참. 그러면 뭐 다 가져가시지 뭐. 다 가져가시고 책임도 18개 온통 할까요? 네. 다 지시고.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그냥 방법이라고 봐요. 어차피 아. 기회 주신 거 그냥 싹 다 해가지고 위원장도 상임위원장도. 세계- 22대 세계적으로. 국회 책임도 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진다. 거부권 국면이 계속 이제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대통령께서 뭔가 사과라는 단어만 사용하면서 사실상 사과는 하지도 않고 그 뒤로는 이상한 행보들을 또 계속 하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대통령의 기조가 전혀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국회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 네. 그러면 이제 음. 전체 상임위원장도 야당이 다음 가져가서 책임 국회 한번 만들어 보겠다. 네, 뭐 그런 네. 게 좋을 것 뭐 같습니다. 21대 이왕 이렇게 국회 된 때 거. 잠깐 했었잖아요. 잠깐. 잠깐 하다가 네. 1년 만에 다시 이제 잘안 오랜만에 돼요? 민주당 네. 민주당에서 제발 몇 네. 개는 좀 가져가시라고. 아니 그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싹다 책임지는 거예요? 미국식 의회 제도처럼 승자독식 하는 거죠. 아. 대신에 책임도 확실히 지는. 네네. 자 그리고 다음 요 뉴스는 우리 진수희 전 장관님께서 네, 전문가 좀,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시간이 너무 아니, 없어가지고. 넉넉하게 쓰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네, 제가 그 이 연금 개혁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 많은데 네. 이제 긴 이야기를 짧게 네. 짧게 좀 말씀을 뉴스 드려야 한번 되는데 들어보시고요. 네, 네, 간단하게 네, 그냥 네. 이재명 대표가 연금 개혁 그냥 협상하자고 21대 안에 국민연금 개혁 마무리를 하자라고 어제 띄웠어요. 그러면서 대통령과 영수회담 할 생각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수치도 거의 뭐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3에서 45 가지고 우리가 싸울 것 같으면 그냥 이쯤이면 합의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과연 합의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저는 합의하면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이 윤석열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뭐 3대 개혁 그러면서 연금 개혁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막상 정부에서는 그 뭐 여러 의견 수렴하고 공청회도 하고 하면서 뭔가 단일안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복수한 정도 2개 정도 안은 국회에 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열몇 가지 경우의 수만 띡 만들어서 국회에다 던져 놓은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저는 비판을 받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네. 먼저 드리고 네. 그래서 이제 국회 차원에서 연금개혁 특위가 운영이 됐는데 제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공론화위원회까지 만들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신 그 노고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경의를
표하고 높이 네. 평가를 하는데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안이 통과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22대 국회로 넘겨서 네. 몇 달 정도 더 논의를 하면서 정말 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저 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네. 네. 지금 현행 9% 보험료율을 한 13%까지 높이고 네. 나중에 받을 때 소득 대체율을 지금 현재 40%인데 네. 한 45% 정도 네. 높이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더 내고 내고 더 더 받게 받자. 하는 그런 네. 안인데요. 음. 이 안으로 가면 2060년 경에 기금이 이제 그 고갈이 소진이 된다고 됩니다. 네. 고갈이 되면 고갈되는 그 해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받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그대로 받아요. 소득 대체율 뭐 45%. 내는 연금 보험료를 내야 되는 뭐 직장인들이나 계속 소득 활동을 하는 그 연령대의 분들은 연금 보험 폭탄을 맞게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한 해 그 해 연금 받아야 되는 그 수급자들의 급여를 이 연금 보험료를 내는 분들이 다 책임져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내야 되는 연금 보험료가 매달 받는 급여의 거의 40% 가까이를 연금 보험으로 내야 돼요. 그럼 그 전까지는 13%를 계속 냈는데 그러니까 고갈되면 9%에서 40%로. 네. 조금씩 그걸 한꺼번에 13으로 점점, 올리지는 점점. 않고 네, 이제 네. 몇 년에 걸쳐 서서히 올릴 겁니다. 안 그러면 부담이 되니까. 네. 그렇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60년이 되면 다 고갈이 돼버리잖아요. 네. 적립액이 없어요. 네. 그러면 당장 그 해에 그 수급자들 급여를 만들어야 네, 되잖아요. 네. 그 만드는 거를 고해 네. 연금 보험료를 내는 내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다 책임을 부담을 져야 해야 돼요. 돼요. n분의 1로. 그러려면 n분의 1을 내야 되면 자기 받는 40% 급여의 정도 낸다고? 40%를 연금 보험료만으로만 내야 되는 거예요. 이 세금 한 20% 내고 그다음에 연금 한 40% 내고 그러니까 또 집에 가져가는 게 없어요. 건강보험 한 10몇 프로 낼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요.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60년 그때 기금 고갈되는 시점에 65세가 되는 그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문제는 1995년 이후에 출생한 세대 있잖아요. 네. 95년 이후에 에이. 한 20살 뭐 25살 되고 아니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네. 그런 세대들은 연금 보험 폭탄을 맞게 되는 아. 이 상황으로 가자는 건데요. 이거는 네. 정말 미래 세대에 대한 무책임한 거고요. 네. 합법을 가장한 범죄 행위라고 저는 그렇게까지 아.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보험료율 얼마로 하고 나중에 소득 대체율을 뭐 몇 퍼센트 더 받네 덜 받네 이렇게 아주 이 근시안적인 논의를 할 시점은 아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수치 네. 모수 개혁만으로는 안 되고요. 네.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아. 차제에 지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 구조개혁이란 뭘 개혁? 구조개혁이 뭐냐면 네. 지금 구조개혁 안으로 한 두어 가지 정도 지금 나온 게 있는데 네. 그중에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안은 KDI 안인데 KDI 안은 뭐냐면 그 신연금 연금을, 계좌를 따로 만들고 예. 지금 내는 그거는 구연금 구연금으로. 계좌로 해가지고 아. 만약에 개혁되는 그 시점부터 새로 가입이 되는 사람들은 신계좌 한 개만 갖게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다음에 기존에 계속 내던 사람들은 구계좌로 구계좌와 신계좌 두 계좌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65세가 돼서 받을 때는 구연금 계좌에 있는 자기가 적립했던 돈은 구연금 계좌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받고 그다음에 신연금 계좌에도 또 아. 자기가 낸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신연금 계좌는 또 우리가 복잡한데. 바뀌는 그 아. 기준과 예, 원칙을 갖고 계산해서 받아요. 그런데 신연금 계좌의 그 원칙은 뭐냐면 네. 최소한 낸 만큼은 받을 수 있게 하자. 아. 그러니까 지금처럼 더 내고 더 받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최소한 낸 만큼은 낸 더 건 받자. 내가 내 그러면 돈은 내가 받자. 네. 예, 예. 안 그러면 자기는 엄청나게 보험료 폭탄을 맞는데 그리고 자기가 정작 65세가 됐을 때 과연 그 낸 것만큼이나 돌려받을 수 있느냐 못 돌려받거든요. 네, 네. 그런 안 그럼 돌려받으려면 엄청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이 또 어디서 나와요? 다 그 근로자들 호주머니에서 나가니까 그 돈이 그 돈인데 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꼭 그런 안 아니더라도 네. 그런 식의 구조 개혁안을 같이 마련하면서 연금 개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니면 지금 이 국회에서 얘기되고 있는 네. 이 안으로 통과돼 버리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10년, 20년 가까이 계속 그렇게 가면서 개혁 한 해 만에 하면서 하세월이 되는 동안에
그 째깍째깍 시계는 연금 기금이 고갈될 보험 시점이 폭탄을 다가온다. 맞을 세대들은 막 가슴 졸이면서 그 시간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통과되면 저는 안 된다. 그래서 네. 저는 이렇게라도 일단 통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루에 1,000억씩 쌓인다는 거 아닙니까? 뭐가요? 이 적립 금이? 해야 되는 게 네. 1,000억씩 이 늘어난다는 부채 비율이 예, 늘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실은 지금 빠르게 결정을 하면 일단 13%라도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뒤에 것도 결정은 되지만 좀 전 더 뒤에 내는 거? 거는 지금 현 세대가 너무 많은 책임을 다지려고 할 필요 없다. 이건 어차피 이어달리기고 그거는 다음번에 재정축에 5년 뒤에 또 나올 텐데 그때 돼서 그때 국회에서 또 하든지. 바꾸지. 네, 바꾸자. 그러니까 어차피 세대 간의 이어달리기예요. 45% 저도 이거 동의할 수 없거든요. 40% 지금 현재 42.5% 내고 있고 0.5%씩 밑으로 지금 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 40%까지 갈 텐데. 소득 대체율이. 네, 근데 네. 저는 이 연금만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가 없다. 음.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퇴직연금 이거 네. 퇴직금처럼 바로 퇴직한 다음에 다 써버리는 이 상황을 네. 퇴직연금으로 확실하게 바꾸고 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생계급여 같은 거 어차피 복지 비용을 조금 더 들여가지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나마 생계급여 30% 중위소득의 30% 정도 주던 걸 네. 2% 올렸어요. 이건 또 잘한 일이야. 그래서 어쨌든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층위에서 이 연금 그리고 노후 소득 보장이라고 하는 그 측면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좀 둬야 되는 것이지 네. 이게 연금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미래 세대에게 진짜 폭탄이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걸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진다. 네. 근데 이게 연금 개혁의 목적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어느 한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정적 지속 가능성, 고갈되면 안 된다. 네. 그것도 연금 개혁의 하나의 목적인데 그 한편으로는 현 세대의 노후 소득 보장을 적절하게 지금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데 유지해야 된다라는 이제 소득 보장에 방점을 두는 목표도 있고 또 세대 간의 형평성 이것도 연금 개혁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목적을 염두에 두고 네. 이제 개혁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재정이 고갈된다는 것도 수많은 가정을 전제로 한 하나의 전망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어.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연기금의 기대 수익률을 4.5%로 가정합니다. 네. 근데 다른 해외 연기금 보면 기대 수익률이 훨씬 높게 가정이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기대 수익률을 낮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김우창 교수라고 연금 전문가 그분 같은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 가정을 6%로 높이자. 4.5% 이게 선진국들의 연기금 운영하는 걸 보면 네. 너무 낮게 보수적으로 책정돼 있다. 네. 이런 주장도 하거든요. 게다가 우리 지금 국고 지원이 거의 없어요. 연기금에. 근데 네. 국고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게 이를테면 지금 이 출산이나 군복무 크레딧 같은 거 연금 네. 크레딧이 점점 늘어납니다. 네. 이제 출산 크레딧 같은 경우에 더 늘리자 저출산 네, 시대에 네. 맞아서 그럼 그 크레딧을 늘리면 뭘로 할 거예요 그거 그거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GDP의 일정 퍼센트를 국고 지원을 하는 것으로 연금에다가. 이를테면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늘리자 보험료 당연히 올려야 되고 그래서 세금도 더 내야 되고요. 지금 진수 의원님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게 그 모수 개혁만으로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의 숫자만 조정해 가지고 네. 그걸로 근본 개혁을 할 수 없고 네. 장기적으로 구조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 그래서 구조 개혁 될 때까지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자 손 놓고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연금 개혁이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지속적으로 이어서 계속 해야 됩니다. 세대 간 이어달리기. 그래서 큰 틀의 구조 개혁을 이런 방향으로 하자고 방향을 합의해 놓고 네. 그 방향 하에서 지금 필요한 개혁들을 이 해나가는 식으로 연금 개혁의 여러 가지 목적을 다 고려해서 이 개혁안을 짜야 되는데 그러려면 네. 진짜 사회적 합의가 돼야 돼요. 네. 지금처럼 뭐 45로 할 거냐 43으로 할 거냐 이런 걸 가지고 싸우는 거는 네.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뒤에 큰 차이도 없어요. 그 사회적 합의라는 게 좀 어렵다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공론화위를 열었잖아요. 공론화위가 시민들을 앉혀놓고 교육을 하고 서로 치열하게 토론한 끝에 가지고 결론을 갖고 오라는 건데 그건 50% 나온 거 아니에요? 소득 대체율이? 그러니까 더 내고 더 받겠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거기에 일환으로 나왔죠. 일환으로. 네. 네. 미래 세대가 참여했다고 하면서 20대, 29세, 20세에서 29세라는 네, 거예요. 네, 20세, 29세 그 세대마저도 60년 기금 고갈 시점까지 가면 특혜를 받는 세대로 우리는 받는다. 편입돼요. 점점. 그러니까 정말 진정한 미래 세대는 전혀 10대와 0세대 네네 모셔야 공론화위원회에 참여를 못 하고 있는 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세대
대한 대비하는 입장은 사실 전문가들이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사람들 배제된 상태에서 사실 공론화위원회가 열리고 했는데 아무튼 아까 저는 이어달리기보다 폭탄 돌리기로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구조 개혁을요. 그 이렇게 막 설득 노력을 하다 보면 구조 개혁에 들이는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네. 22대 국회 열리자마자 네. 그 올해가 가기 전에 올해는 너무 그러네. 내년 이맘때쯤이라도 합의를 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네네. 그리고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그렇지. 그거를 근데 이유가 수익률 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4.5면 우리가 뭐 너무 훌륭한데요? 낮기 때문에 그렇죠. 한편에서는 출산율을 반등시키는 노력도 해야 되지만 네.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죠. 아니요, 기금운용 수익률은 네. 우리 기금운용 거버넌스의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오히려 기금운용 거버넌스, 기금운용 기구의 거버넌스 개혁을 전제로 네.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아. 선진국 그 잘 연기금 투자할 운영하는 거 것이다,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운영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기금 운영을 하는 분야도 한정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역시 미국 주식 가야 되나요? 뭐 주식도 가야 되고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대체 자산 중심으로 네.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 맞아요. 네. 기금운용 거버넌스 바꾸려면요 정말 연봉 거액 연봉 줘가지고 제대로 하는 그래. 사람 저 데리고 와야 짧게만 돼요. 하나 붙이면 네. 근데 어찌 됐건 2060년이 되기 전에 자산 같은 거 다 팔아야 될 거예요. 그 수익화 해가지고 그걸로 현금화해서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때부터 굉장히 큰 혼란이 일어날 텐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라는 책에서 결국은 지금 GDP의 1%를 지금부터 붓자. 그러니까 지금 현 세대들이 낸 세금으로 그거를 붓자. 그게 한 2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 가가지고 몇백조 원으로 막을 거를 지금부터 20조씩을 붓게 되면 그거를 이제 세대 간에 어쨌든 이 균형감 있게 형평성 있게 하고 나중에 노후소득도 웬만큼 보장이 되고 이런 수단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 세대들이 좀 13%까지 올리는 정도의 그 협의를 좀 하고 지금 그 GDP에서 일정 부분 쓸 수 있는 것들을까지도 합의를 좀 하면 네. 지속 가능성은 좀 확보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국민연금 개혁은 정말 뭐 예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왜냐면 다 인구라는 것이 뭐 예측된 미래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해진 미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뭘 하려고 그러면 반대쪽에서는 야 국민들이 지금까지 낸 돈 그거 뭐 이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국민들 먹고 살기 힘든데 이런 얘기하면서 반대하니까 또 못하고 왜냐면 이제 그 얘기가 국민들한테 훨씬 더 크게 들릴 테니까 또 역시 반대쪽에서 하면 또 마찬가지 뭐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 이러다가 결국 폭탄은 터진다. 예,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와중에도 이정필님, 이호호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슈퍼챗 고맙습니다. 이정필님은 네. 매주 쏴주시는 분. 네. 그럼 키다리 아저씨예요 거의. 네. 이분 어디서 이렇게 돈이 자꾸 생기는지 아니 모르겠어요. 그런 혹시 얘기를 국민연금 받아서 이걸 쏴주시는 건가? 빨리 마무리하라고. 네, 빨리 마무리. 네. 고맙습니다. 김용민 의원 오셨으니까. 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세 분은 네. 우리 최윤경 기자님까지 네 분 보내드리고요. 김용민 의원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